과거의 경제 위기는 눈에 보였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실업자들이 거리에 넘쳐났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다릅니다. 총소리도 없고 경보음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매일 조금씩 우리의 구매력이 증발하고 있을 뿐입니다. 통장 잔고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경제의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위기의 정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평범한 주말 오후 장을 보러 간 시민의 이야기입니다. 과일 코너에 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사과 4알에 18,000원이라니 작년보다 또 올랐네요. 장바구니에 몇 가지 넣지도 않았는데 계산대에서 12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분명 예전에 10만원이면 일주일치를 샀는데 월급은 거의 그대로인데 물건은 점점 적게 담깁니다. 이것이 바로 화폐 구매력 감소의 현실입니다. 10,000원이라는 숫자는 동일하지만 그 10,000원이 시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짐은 이미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나오지만 실생활에서는 돈이 힘을 잃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보며 기업의 탐욕이나 유통 구조를 탓합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주범입니다. 팬데믹 이후 각국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전례 없는 규모의 돈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수백조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금리는 역사적 저점까지 내려갔습니다. 넘쳐난 유동성은 어디로 갔을까요? 처음엔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몰렸고 이제는 생필품 가격까지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우유에 물을 타면 양은 늘어나지만 우유의 진한 맛은 사라지는 것처럼 화폐의 양이 늘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물가가 오르면 국민이 힘들어하는데 왜 정부는 적극적으로 막지 않을까요? 그 답은 국가 부채에 있습니다. 정부가 빚을 갚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세금을 더 걷는 것. 하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둘째,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것이 바로 금융 억압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에게 1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합시다. 10년 후에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0년간 물가가 10배 올랐다면 1억 원의 실제 가치는 1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금액을 갚아도 실제 부담은 훨씬 가벼워지는 거죠. 국가도 동일한 메커니즘을 활용합니다. 인플레이션을 통해 빚의 실질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누구일까요? 성실히 저축하고 예금하는 일반 국민입니다. 은행 이자가 3%인데 물가가 5% 오른다면 실질적으로 매년 2%씩 손실을 보는 셈입니다.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아서 모를 뿐 이것은 명백한 자산 감소입니다. 현재 국가 부채는 GDP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이자 부담만 해도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세금을 올리기 어렵고 지출을 줄이기도 힘든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정부에게 가장 편한 해결책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성실한 시민들을 벌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돈의 가치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처럼 천천히 삶아지면서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에서 단순히 예금만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몇 년 전 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들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역사적 저금리 시기였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친다는 공포 마케팅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부모의 노후 자금까지 동원해 수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1%대 금리였으니 월 이자가 감당 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2022년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3.5%까지 인상했습니다. 월 이자가 2~3배로 뛰어올랐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월급 한 사람분이 고스란히 이자로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행도 외식도 포기하고 아이 교육비까지 줄이며 버텼지만 통장은 계속 비어갑니다. 여기서 핵심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산의 규모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10억짜리 집이 있어도 매달 이자를 못 내면 그건 나의 자산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고 경매 물건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때문에 매수자도 없습니다. 집을 팔 수도 없고 버티기도 힘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개인의 위기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입니다. PF는 미래 분양 수익을 담보로 건설 자금을 빌리는 구조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으면 팔리고 팔리면 이익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고금리 시대가 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이 급격히 줄었고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 건설사는 대출을 갚을 수 없습니다. 수백 개의 건설사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협력업체들이 연쇄 도산합니다. 하청업체, 자재업체, 인력업체까지 수천 개 기업이 영향을 받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비가 위축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금융기관의 리스크입니다.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들이 PF 대출의 수조 원을 묶어뒀습니다. 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기관들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상황을 진화하려 하지만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도 한 기업의 부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역사는 다른 모습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에는 기회도 함께 존재합니다.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계속 쌓이지만 서울 핵심 지역의 공급은 오히려 부족합니다. 건설사 부도로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지지됩니다. 특히 대체 불가능한 입지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명목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가치를 봐야 합니다. 집값이 10% 올라도 물가가 20% 올랐다면 실제로는 손해를 본 것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그대로여도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면 상대적으로 자산을 보전한 셈입니다. 환율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나는 해외여행 안 가는데 환율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환율은 우리가 마시는 커피부터 차에 넣는 기름, 전기요금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원화 가치 하락은 곧 국제사회에서 우리 노동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것은 우리 경제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은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데 우리는 내리고 싶어 안달입니다.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니 환율은 더 오릅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인플레이션을 부추깁니다. 악순환의 고리에 갇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은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당장 쓸 돈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지금은 덩치를 키울 때가 아니라 체력을 다질 때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을 다각화하세요. 부업이든 배당이든 임대 수익이든 시장이 흔들려도 끊기지 않는 현금 파이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화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모든 자산이 원화 예금과 국내 부동산뿐이라면 대한민국이라는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산의 일부는 달러나 미국 국채 또는 금 같은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환율이 오를 때 방어막이 되어줄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자라면 공급 부족을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황에 빠진 영끌족들이 내놓는 매물 PF 위기로 저렴해진 우량단지를 냉정하게 분석해보세요. 남들이 부동산은 끝났다고 할 때가 때로는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단, 반드시 본인의 현금 흐름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은 지금 시점에선 독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국가의 금융허가 메커니즘부터 영끌족의 위기, 건설업계 붕괴, 그리고 환율과 공급의 본질까지 살펴봤습니다. 무거운 내용이었지만 진실을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과거 위기 때도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누군가는 그 시기에 확보한 자산으로 10년 후 부를 축적했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겐 기회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여러분은 이미 깨어있는 소수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차분하게 숫자를 읽고 남들이 환호할 때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 그것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토과도 은행도 여러분의 가난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3가지 전략을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내 자산의 통화 비중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점검하며 관심 지역의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빠른 날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